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썰방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연 편지 하나가 도착하게 되었네요. 그럼 바로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좌우명 중에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말이 있죠. 저 또한 이 문장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살면서 좌우명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러나 얼마 전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된 일이 있었어요. 이번 일을 경험하고 보니 기회는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온다는 그 말이 딱 맞더군요. 저는 5년 전에 장남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남들처럼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회사에 다니다가 현재는 주부로 있죠. 단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이혼을 하셨다는 건데 이게 결혼을 하는데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이 중학생 때 시아버님과 이혼을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트집을 잡을 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는 원만하게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즈음에 동서가 새 식구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황이 180도 돌변하게 되었죠. 동서는 20대 초반부터 꾸준히 사업을 해왔던 사람이었고 듣기로는 투자를 크게 받게 되면서 이름값을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동서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꽤 큰 돈을 버는 듯 했고 씀씀이도 큰 편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주기적으로 명품 선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혼집부터 차까지 죄다 고급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복덩이라 불리면서 결혼 전부터 엄청 큰 예쁨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그 모습이 부럽기는 해도 동서가 싫다거나 하지는 않았죠. 뭐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나 경제력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른에게 예쁨을 독차지하게 되면 하는 짓도 밉상으로 변하나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동서는 시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들었고 대놓고 저를 무시했죠. 한 번은 제가 동선의 신혼집 집들이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 행사는 아니었지만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이것저것 신경을 쓸 것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동서랑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일손을 보태고자 약속 시간보다 이르게 출발하게 되었죠. 그런데 동서는 제가 도착하니까 도우미 아주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일찍 오셨네요. 마침 일하는 아줌마도 바빠서 정신없는데 잘 됐네. 형님, 부엌에 들어가서 전 좀 붙여주세요. 끝나면 화장실 청소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동서는 당연한 듯이 저에게 일을 시켰는데 황당해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동서를 돕기 위해 일찍 찾아간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손님으로 간 사람을 도우미처럼 대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동서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고 결국 한 소리 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이 집 가정부니? 그래도 내가 윗사람인데 예의 좀 지켜주지. 그리고 동서 집들이인데 준비는 미리미리 해놨어야지. 아주머니도 두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청소 하나도 못했다는 게 말이 돼? 형님,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일찍 왔으면 식구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뭘 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저의 이야기에 동서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피해의식이라도 있는 거냐 따져 물었죠. 저는 예의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는 동서의 모습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냐고. 나는 이 집에서 돈 받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니지 않냐면서 큰 소리를 냈죠. 그랬더니 동서는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지갑을 가지고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지갑에 있는 돈 뭉치를 모조리 꺼내서 세어보더니 한 10만 원 정도를 저에게 내미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 정말 기가 막혔죠.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돈을 왜 나한테 주는 건데? 왜요? 형님 지금 돈 원하시고 얘기 꺼내신 것 아니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도우미 아주머니랑 똑같이 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쳐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고 좀 도와주세요. 얘가 지금 나를 거지로 보네. 동서, 누가 지금 돈 달라고 했어? 나는 지금 동서의 무례한 태도를 얘기한 거잖아. 설마 일부러 이러는 거야? 저는 그날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동서 앞에서 손가락질까지 하며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점점 더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예요. 집에 일찍 찾아온 이유가 돈 좀 얻어내려고 그런 게 아니냐면서 소원대로 해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돈 좀 구걸하려고 머리 좀 쓴 것 같은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득을 보려는 건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헛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동서가 억지로 손에 쥐어준 돈을 던지면서 머리채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도 2층 손님방 청소를 하고 계시다가 큰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셨는지 급하게 밖으로 달려나오셨고 곧장 저희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고 저는 도저히 기분 좋게 동서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들이를 가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죠. 결국 그날 저희 부부가 참석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시어머니도 동서집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집들이는 무산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아주 난리가 났죠. 일찍 갔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꼭 머리채까지 붙들고 왔어야 했니?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야. 그리고 네 동서가 신경 쓸 게 많아서 어투가 좀 세게 나왔을 수도 있지. 너는 그거 하나 이해 못하니? 어머니, 저도 당연히 일찍 가서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동서가 돈까지 쥐어주면서 예의 없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나요? 이건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요. 그게 왜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네 동서는 일찍 와서 도와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돈 좀 주려고 했다던데 이번 일로 네 동서 기분이 많이 상했나 보더라. 그러니까 네가 윗사람으로서 먼저 사과 좀 하고 모범 좀 보여라. 그날 시어머니는 무조건 동서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편을 들었어요. 게다가 윗사람인 제가 행실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하면서 무조건 저에게 사과를 하라며 강요를 했죠.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화가 잔뜩 나게 되었고 결국 집에서는 큰 소리가 오고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잘못은 동서가 했는데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냐면서 방방 뛰었죠. 마찬가지로 저도 동서가 먼저 도우미 아주머니 취급을 했다며 절대 사과를 못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으시더군요. 니들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식구끼리 꼭 도끼 품고 다퉈야 되겠어?
나이 조금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지. 엄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이내가 손윗 사람이라서 모범 보이라고 사과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재수 씨가 잘 나가는 회사 대표이고 재산도 많으니까 일부러 편들어 주려는 거 아니야? 너는 아들이라는 것이 꼭 엄마를 선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니? 나는 첫째랑 둘째 사이가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 속이 환히 보이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저랑 동서가 사이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꺼내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번 일에 있어서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닌데 동서를 혼내셔야죠.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이야기에 부모를 몰아세운다며 역정을 내셨죠. 하지만 저는 절대 동서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 똑부러지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억지로 제 손을 붙잡고 당장 동서에게 가서 사과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동서가 저랑 다투고 나서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는 인연 끊고 살겠다며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더욱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곧장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더니 밖으로 쫓아내버렸죠. 그러면서 끝까지 동서편 들고 저에게 사과를 강요할 거라면 저희 부부도 앞으로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쫓겨난 후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못한 채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 일은 서방님이 동서를 잘 설득해서 저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죠. 그날 저녁 서방님에게 먼저 전화가 왔고 동서가 옆에서 지나가는 말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아까 일은 제가 실수했어요. 제 잘못 인정할 테니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시죠. 당연히 마음에 드는 사과는 아니었지만 저도 딱히 잘한 게 없었고 한 식구끼리 얼굴을 오래 붉히고 싶지는 않아서 마지못해 동서의 사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물론 저와 동서는 그날이를 계기로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었죠. 쉽게 말해 시댁 일 때문에 한 곳에 모이게 되더라도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동서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동서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한 공간에 같이 있을 때마다 어색하고 숨막히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괜히 자꾸 이리저리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불편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동서에게 다가가 볼까 싶었어요. 사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게 되지 않는 이상 동서는 거의 평생 식구로 얼굴을 봐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매번 동서만 오냐오냐 하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돈 좀 번다고 매번 잘난 척하는 동서가 꼴보기 싫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회피하며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동서와 따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동서와 이야기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을 당시에 때마침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죠.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시어머니 생신날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동서도 생신 음식 준비 때문인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상태였죠. 남편과 서방님은 시어머니 생신 선물과 케이크를 픽업해야 해서
심부름을 보냈고 시어머니께서도 동네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다며 잠시 나가셔서 시댁에는 저와 동서뿐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딱 좋은 상황이었죠. 식구들도 다 나가고 없는데 나랑 잠시 얘기 좀 할까? 동서한테 할 말도 있고 지난번 일도 이참에 터놓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랑 무슨 얘기를 해요? 저는 형님한테 따로 할 말 없는데요. 그리고 지난번 일은 제가 사과드리고 끝냈지 않았나요? 그렇긴 한데 나는 동서랑 직접 얘기하고 풀고 싶어서 그래. 잠깐이면 되니까 얘기 좀 하자. 동서는 저의 제안이 갑작스러운 듯 했죠. 하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인지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동서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서 잘못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동서에게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신용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사과를 받고 나서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거의 평생 한 식구로서 얼굴 보며 지내야 하는데 만날 때마다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화해를 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동서는 떨떠름한 표정을 하더니 알겠다는 대답을 했죠. 저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동서의 반응이 찜찜하기도 했지만 단순히 어색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라 생각했어요. 한동안 말 한마디 안 섞으면서 지냈는데 어떻게 하루 안에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 모두 풀릴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나름 얘기를 잘 끝냈고 동서에게 알겠다는 대답까지 받아냈으니 이걸로 됐다 싶었죠. 그리고 다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듯 싶었죠. 동서는 저와 이야기를 마치고 난 후 전화 한 통만 하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릴 준비를 했죠. 그렇게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전화 한 통만 하고 오겠다던 동서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저는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싶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겸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리고는 동서가 어디 있나 싶어 이리저리 둘러보았죠. 그런데 동서는 아파트 정자에 앉아 맥주 하나 까먹으며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댁에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겠다고 혼자 발 동동거리며 일을 하는데 동서는 천하태평하게 술이나 까서 마시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저로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분노할 만한 일은 따로 있었죠. 그것은 바로 동서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는 쓰레기 처리 장소가 정자 뒤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저는 뒤에서 동서의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죠. 당연히 동서는 외부 주차장 쪽을 바라보며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와 남편을 깔보면서 천박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당연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라도 동서와 잘 지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저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동서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곧장 정자 앞으로 달려가 이게 무슨 짓이냐 따지고 들었어요.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동서가 하는 말 다 들었어. 우리 부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딴 식으로 깔보면서 천박하다는 소리를 해. 형님, 지금까지 제가 하는 통화 내용 엿들었어요? 뒤에 숨어서 그딴 식으로 남 염탐이나 하니까 천박하다는 소리나 듣는 거예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대체 어디서 배워먹었길래 통화하면서 손윗사람이 천박하다는 소리나 늘어놓냐고. 나 오늘 들은 거 그대로 어머니랑 서방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동서는 제가 통화 내용을 모두 들었는데도 당당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마음 같아서는 지난번처럼 머리채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제가 침착해야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시어머니와 서방님이 집에 오시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상의하겠다며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비웃으며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면서 시댁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올랐지만 최대한 화를 누르면서 시댁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시댁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동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하태평하게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와 서방님에게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하는데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렵지도 않은 것인지 너무도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즈음 모든 식구들이 시댁에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곧장 식구들 앞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동서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서방님은 많이 놀랐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서의 편을 들고 나서더라고요. 첫째, 네가 뭘 잘못 듣고 이러는 거 아니야? 설마 둘째가 전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라고. 어머니, 그러면 제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정말로 동서가 전화하면서 저랑 남편을 깔보고 천박하다고 했다니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동서 편을 드세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 동서가 다른 사람이랑 전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해? 분명히 뭔가 잘못 들었을 거야.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어떻게 동서 편만 들 수 있냐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마지못해 동서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서는 식구들 없을 때 저랑 화해도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고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음식을 하며 술을 꺼내 마시는 것을 봤다고 분명히 취해서 저러는 거라면서 몰아가기 시작했죠.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그대로 시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서방님께서 뒤늦게 전화를 걸어오시기는 했지만 동서가 끝까지 본인은 억울하다는 말을 한다면서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에 저는 왜 그 당시에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을 쳐야 했어요. 그날 남편은 서방님과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이런 일로 매번 괴로워할 바에야 그냥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따르기로 했지만 그날 밤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죠. 이대로 그냥 인연을 끊고 넘어가면 저만 거짓말쟁이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연을 끊을 땐 끊더라도 동서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떤 분들은 그냥 인연 끊고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시겠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캐보고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동서가 저와 남편이 천박하다며 통화를 하고 있을 당시에 찜찜했던 부분이 하나 더 있었어요. 사실 동서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있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할 때 항상 휴대폰 음량을 최대치로 올려놓고 해요.
마찬가지로 일이 있던 그날에도 동서는 음량을 최대치로 설정해 놓은 상태였고, 가까이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 상대방 목소리를 간간히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젊은 남성이었죠. 만약 서방님과 통화를 한 것이었다면 제가 바로 알아챘을 텐데 완전히 처음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게다가 굉장히 다정한 말투로 통화를 했어요. 애교까지 부려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사실 동서는 무뚝뚝한 편이라 서방님한테도 애교 한번 부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통화하는 상대방과 심상치 않은 사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고, 뒤를 한번 캐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동네 친구의 차를 빌려 동서의 집 주변으로 가서 쫓아다녀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오고 저는 새벽에 남편을 출근시키자마자 곧장 동선의 집 앞으로 가서 대기했죠. 그리고 동서가 밖으로 나와 이동을 할 때쯤 조용히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동서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할 뿐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 예측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틀 뒤 저는 드디어 원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죠. 퇴근을 하고 나온 동서가 사무실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로 이동했고, 도착하자마자 외부 주차장으로 어떤 남자를 불러내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심상치 않았어요. 재훈씨, 혹시 내가 알아봐 달라는 것은 어떻게 됐어?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심상치 않아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빼먹으라고 했잖아. 너 그러다가 투자자들 눈치채고 신고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러다가 우리 두 사람 사이 들키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일단 기존 투자자들 눈치채기 전에 신제품이라도 내려면 새로운 투자자라도 찾아서 자금 채워놔야 할 것 같은데 어디 없을까? 상황을 들어보니까 동서와 옆에 있던 남자는 그동안 회사 운영을 하면서 투자금을 몰래 빼돌린 듯 했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도 조금씩 의심을 하는 듯 했고, 동서 또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이 바닥나게 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서 자금이라도 채워놓고 신제품을 내서 기존 투자자들의 입막음을 하려는 듯 보였죠. 그렇게 저는 동서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잘하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제대로 복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동서와 그 남자가 나누는 대화 내용을 모두 영상으로 촬영을 해두었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요?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먼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살살 달래주더니 뜬금없이 동서 회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야, 내가 이번에 둘째 회사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나는 늙어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돈을 너에게 송금해 줄 테니 네가 대신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회사의 어머니가 투자를 왜 해요? 둘째가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수익성이 아주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투자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이름으로 하면 화해를 해볼 기회라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니? 수익이 나오면 나는 원금만 떼어주고 네가 다 가져가도 되니까 네 이름으로 한번 해봐라. 아무래도 상황을 보니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낸 듯 싶었어요. 저는 투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지만 다가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죠. 사실 매번 동서편을 들고 나서는 시어머니에게도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돈과 관련된 문제라서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보내준 돈을 가지고 동서에게 가지고 갔죠.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신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어요. 당연히 동서는 투자 소식에 태도가 180도 돌변하더군요. 그리고는 세상 친절한 모습으로 투자 계약서를 준비해서 왔죠. 그러나 저는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서에게 기존 투자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투자금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인지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랬더니 동서는 혹시라도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저에게 본인 회사에 투자해준 회사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큰 회사에서도 믿고 투자하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동서 회사에 투자금을 전달한 후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다음 날이 되자마자 동서가 이야기해준 투자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식 메일을 확인한 뒤 제가 지난번에 녹음해둔 촬영본을 전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나게 되었고 투자회사로부터 촬영본을 확인했으며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장을 받게 되었죠. 저는 그 메일을 확인하자마자 곧장 동서의 사무실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역시나 제 예상처럼 동서의 사무실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투자자들로 북적였죠. 밖에서 상황을 살짝 살펴보니 동서는 투자자들에게 뭔가 잘못 알고 오신 거라며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끝까지 잡아떼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투자자들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죠. 그러자 저는 동서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밖에서 상황 설명 다 들었다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마음이 급해졌는지 제 다리를 붙들고는 안 된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형님, 저 그 돈 없으면 진짜 죽어요. 밖에서 상황 설명 들으셨다니 아시겠지만 곧 투자자들 투자금 회수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투자금 모두 물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옥에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투자한 돈 돌려달라는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한테 가족의 정이라는 게 있었나? 그리고 동서가 뭔가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며칠 전에 투자 계약서 쓰고 정식으로 투자한 거야. 당연히 이런 일이 생겼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 알겠어요, 형님. 그러면 그 돈 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한데 제 수중에 돈이 없어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년 안에 무조건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돈이 없으면 동서가 한 집 털어놓고 옥에 들어가서 죗값 받아. 그리고 시어머니랑 서방님한테도 일 바로 알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애절하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 동서를 거절했죠. 그랬더니 동서는 끝까지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시댁에 알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동서를 뿌리치고 곧장 시댁에 갈 생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도중에 서방님과 남편에게 연락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으로 향했고 동서도 곧장 제 뒤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저를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저는 그런 동서를 무시해버리고 식구들 앞에서 촬영본을 보여주며 모든 것을 폭로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촬영본을 보더니 설마 투자자에게 그 파일을 보낸 사람이 저냐고, 어떻게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냐며 방방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와 서방님은 모든 파일을 확인한 상태였고 곧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뺨에 손을 올리게 되었고 서방님은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냐고 큰 소리를 내면서 이혼 통보를 했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서방님을 보면서 이제 제 말을 믿어주실 거냐고, 지난번 동서가 통화하면서 했던 이야기도 모두 진실이라면서 악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동서는 결국 서방님에게 이혼을 당해야 했죠. 이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횡령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해야 했고, 죗값을 치러야 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동서에게 돌려받은 투자금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앞으로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본인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후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마음이 바뀌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보며 살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서 미래의 일은 미래가 해결해 줄 테니 앞으로 저는 지금 현재에만 충실하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별것 없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제 사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애청자님들, 오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금방 새로운 사연 편지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썰방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